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수업인 마지막 5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 이제 HTTP하고 HTTPS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프로토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그냥 넘어갔는데요.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그런 프로토콜을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서 역시나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HTML이라고 하는 언어예요. 우리가 웹 서비스의 가장 기본은 요 HTML이라고 하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거든요. 이거는 아주 간단해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네이버닷컴에 딱 접속을 하면 네이버닷컴이 첫 번째로 딱 보여주는 화면이 바로 HTML 언어로 씌워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당연하지만 해당되는 서버에서는 기본적으로 HTML 언어로 해당 그 웹페이지의 첫 번째 페이지를 대부분 다 만들어 둡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해당되는 서버한테 그 웹페이지를 요청을 해요. 그러면 서버는 그 파일을 검색을 해서 그거를 브라우저한테 다시 반환을 해주는 거죠. 리스폰스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브라우저에서 해당되는 HTML 언어를 번역을 해가지고 브라우저 안에서 화면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HTML 언어로 쓰여져 있는 문서를 웹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서버 사이드에서 동작하는 스크립트하고 또 다른 하나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동작하는 스크립트예요. 이 두 가지 스크립트 언어가 있어요. 이거 각각 어디서 번역돼서 동작하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버 사이드에서 동작하는 스크립트 언어다. 그러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일단 서버 쪽에서 서버 스크립트 쪽의 언어로 쓰여져 있는 코드를 일단 만들어 놓겠죠. 그러면 클라이언트 쪽에서 두 번째로 해당되는 용어를 웹페이지를 요청을 해요. 그러면은 요거는 서버 사이드에서 동작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그 스크립트 언어가 클라이언트한테 바로 가지 않아요. 클라이언트에서 가는 거는 죄송합니다. 서버 사이드에서 동작하는 스크립트가 서버에서 동작을 한 다음에 그 결과만 HTML 언어로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웹 서버에서 페이지를 검색해서 해당되는 웹 서버가 동작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여기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 사이드의 스크립트예요. 이게 SSS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예요. 이거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동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클라이언트 스크립트 언어로 일단은 스크립트 언어가 짜여져 있고, 그럼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하면은 해당되는 스크립트 언어를 클라이언트 쪽에다가 전달해 주면은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그 웹 브라우저가 해당되는 그 스크립트 언어를 동작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CSS는 클라이언트가 부담이 되겠죠. 왜냐하면 서버로부터서 스크립트 언어를 가져와서 자기가 동작시켜야 되니까 영어는 클라이언트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SSS는 반대로 서버 쪽이 부담이 되겠죠. 왜냐하면 서버 쪽에서 동작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HTML 언어로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부담을 하느냐,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부담을 하느냐에 대한 차이인 거죠. 이 그 스크립트 언어 자체는 뭐 ASP, PHP, 자바스크립트 뭐 다 사용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HTML 언어로 그냥 단순하게 써서 그냥 주고받는 게 웹 서비스의 첫 번째이면은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어느 사이드에서 스크립트 언어를 동작시키느냐에 따라서 서버 쪽 그리고 클라이언트 쪽 이렇게 나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웹 서비스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가 바로 이 DNS 서비스죠. 근데 이 DNS 서비스는 사실 지난 그 네트워크 보안 시간에도 했었기 때문에 조금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죠. 제가 여기에서 이런 URL을 딱 치면은 우리 컴퓨터는 절대로 요 URL을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컴퓨터는 0101 이런 숫자로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IP 주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글로 씌어져 있는 요거는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요 URL은. 왜냐하면 이걸 딱 보면 SSL 랩에서 만들어진 어떤 페이지로 가는구나 라고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이 SSL 랩의 요거의 IP 주소는 이걸만 봐서는 모르죠. 그러면 이 IP 주소를 누군가에게 물어봐서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 DNS 그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하는 요 DNS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이 DNS 서비스에서는 IP 주소를 찾아서 해당되는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호스트 1이 이제 클라이언트예요. 클라이언트가 예를 들어서 내가 네이버닷컴에 연결을 하려면 이게 이제 네이버닷컴이다. 그러면은 나는 호스트에서는 네이버닷컴이라고 딱 씌어져 있는 거를 클릭을 딱 하면은 이 호스트에서는 네임 서버 DNS 서비스를 하고 있는 네임 서버한테 그 네이버닷컴의 IP 주소가 몇 번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주소를 네임 서버가 호스트한테, 즉 클라이언트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 호스트 브라우저 안에서 요게 이제 네이버닷컴이 이제 129. 막 이런 숫자로 쓰여져 있는 거를 찾아냈죠. 그럼 그 숫자로 쓰여져 있는 것들을 프로토콜에 의해서 그 계층화되어 있죠. 4계층 TCP/IP 프로토콜은 4계층 붙어 있잖아요. 그럼 각 계층은 헤더를 써가지고 헤더 앞에 붙여서 그 다음 계층으로 계속 내린다겠잖아요. 그러면은 그 응용 계층이 웹 브라우저가 결국 응용 계층이니까 그 응용 계층 안에 HTTP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HTTP 계층에서 그 밑에인 TCP 계층으로 가고 TCP 계층에서 IP 계층으로 내려가고 IP 계층에서 그 물리적 계층으로 내려가고 피지컬 계층으로 내려가고 그럼 피지컬 계층에서 0101 이런 걸로 바뀌어져 가지고 전송 매체를 통해서 네이버로 여기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게 인터넷의 연결의 흐름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DNS 서비스는 이런 IP 주소를 그 과정 중에 IP 주소를 알려주는 그게 바로 이 DNS 서비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가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안에 HTTP 프로토콜이 있는 거죠. HTTP 프로토콜을 처리하는 게 웹 브라우저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웹 브라우저. 이 웹 브라우저 이거에서 이게 이제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 가지고 상대방 쪽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상대방 쪽으로. 요거는 이제 OSI 레이어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써놨던 거고, 요거를 이제 똑같은 TCP/IP 프로토콜을 쓰는 거죠. 네이버도 거기에서. 그러면 이렇게 가서 해당되는 네이버의 그 레스폰스 데이터를 다시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한테 가져오는 거죠. 이게 데이터의 흐름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받는데 여기에서 이제 도메인 체계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뭐 네이버.com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이게
도메인 이름이라고 그러잖아요. 각각을. 그래서 이제 가장 위를 이제 루트라고 했을 때 그 각 국가별로 도메인, 예를 들어 한국은 KR을 쓰죠. KR. 뭐 일본은 JP, 중국은 CN.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국가 도메인이 있고 그 밑에 그 회사를 쓰는 CO, 정부를 가리키는 GO, 어떤 조직을 가리키는 OR,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이런 연구기관을 가리키는 RE도 있습니다. 리서치 할 때 RE,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가장 마지막에 이제 희망하는 문자열로 어떤 그 문자를 만들어서 그 URL 도메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따따따.점 뭐 네이버닷컴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애트리 같은 경우는 www.atri.kr 이렇게 이런 식으로 research.korea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국가 도메인을 쓸 수도 있고 요 KR 이런 걸 쓸 수도 있고 또 네이버닷컴처럼 국가 도메인을 안 쓰고 이런 공통된 이런 언어를 쓰는 경우도 있죠. 그럼 네이버닷컴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거죠. 이런 공통 일반적인 최상위 이런 도메인을 쓰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도메인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관리하는 기관 중에 가장 최상위에 존재하는 것을 루트 도메인, 루트 네임 서버라고 합니다. 루트 도메인 네임 서버라고 하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딱 13개만이 존재합니다. 13개만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 보십시오. 13개가 A, B, C, D 이렇게 쭉 해가지고 M까지 있는데 이런 거는 이 도메인 네임 서버는 계층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애트리 같은 경우에는 애트리 자체 내에 네임 서버가 있습니다. 즉 우리 회사 안에 들어있는 네임 서버가 있어요. 근데 이 네임 서버에서 그 주소를 못 찾잖아요. 그러면은 상위 도메인 네임 서버한테 물어봅니다. 물어보고서 그거를 그 상위 도메인 네임 서버가 알면은 그걸 다시 우리 회사 도메인 네임 서버를 통해서 요청했던 클라이언트한테 알려줍니다. 자, 근데 우리 회사도 모르고 내 상위 도메인도 모른다. 그러면 이게 상위로 쭉 가가지고 가면은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루트 네임 서버입니다. 루트 네임 서버. 그런데 이 전 세계에는 이 루트 네임 서버가 단 13개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이런 도메인 네임 서버가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거 보시면은 이쪽이 그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관리하는 기구인데 쭉 보면은 뭐 베리사인, ISI, 뭐 메릴랜드, 나사, US 관련된 기관들, 베리사인, 아이캔도 미국 쪽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뭐 거의 절반 이상이 미국 쪽에 있죠. 미국의 관리기관이죠. 왜냐하면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요것 자체가 미국에서 만들어지면서 초창기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미국 땅에 있었었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된 결정적인 사건이 전 세계적인 사건이 2003년도인가요? 123 인터넷 대란이라고 불리어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었죠. 아까 제가 쓴 그 논문에 보니까 그게 하나 있었었는데요. 제가 볼까요? 아까 제가 보니까 이걸로 아니고
볼까? 마지막 부분이 아니고 아까 몇 번에 그게 있었었는지가 잘 모르겠는데요. 12번에 있었었나? 아니네. 네. 이것 말고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예. 여기에 보면은 논문이 있을 텐데 학회 전자공학회 했었나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까 그냥 막 뒤지다 보니까 그게 바로 나왔었는데 이제 일부러 찾으려고 하니까 또 어쨌든 그 인류 인터넷 대란이 터지면서 요 DNS 요 루트 서버의 중요성을 그때 전 세계에 요 관련된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요 루트 네임 서버가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도 물론 원본 루트 네임 서버는 전 세계에 13개만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네임 서버를 하나 이렇게 가져오려고 했는데 가져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대신에 한국에는 복제된 복제 서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B, C, D, E, F, G 이런 것들을 다 복제했어요. 복제해가지고 한국에는 이런 기관들에서 운영하는 요 네임 서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도메인 네임 서버가 뭐 공격을 받아서 한두 개가 뭐 망가진다 해서 인터넷이 안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2003년도인가 그때는 한국의 도메인 네임 서버가 망가지면서 아예 인터넷 자체가 그냥 죽어버렸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위험성을 다 깨달아 가지고 그거를 복제해서 한국에도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러지는 않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나머지 거를 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조금 빠른 속도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거는 뭐냐면은 웹의 주요 취약점입니다. 웹. 그 월드와이드 웹의 이제 취약점, 그 웹브라우저 관련된 취약점이 엄청 많다라고 했는데 그런 취약점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과 관련돼서 가장 그 웹의 취약점을 찾아내는 그 프로젝트가 이 오아스비라고 하는 여기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당연하지만은 아주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여기에서 그 몇 번에 걸쳐서 그 이 웹의 탑 10 취약점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탑 10 취약점을 발표를 했는데 이 탑 10 취약점의 가장 최근 버전이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2017년도 버전이에요. 이거 2017년도 버전이 가장 최근 겁니다. 그런데 이 2017년도 버전 이전에는 2013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 웹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취약점 10가지를 이렇게 리스트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게 2017년도에 다시 그걸 업버전 시켰어요. 웹에 대한 취약점이라고 하는 게 한 번 만들어졌던 취약점이 없어지거나 그러지 하지는 않으니까요. 물론 이제 해당되는 버전에서의 취약점은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하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잘못된 보안 구성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 발견했으면 당연히 그거를 패치해 가지고 해당되는 취약점을 없앴겠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죠. 근데 그런 취약점들이 가장 상위 10가지 항목을 추려서 오아습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문서화 시켰어요. 그거를. 그게 바로 탑10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탑10을 했는데 이게 워낙이 중요하다 보니까 한글로도 이미 다 문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당연히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한글판 내용 자체가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직접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요. 그럼 그러한 취약점들 중에서 대표적인 취약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XSS라고 하는 취약점하고 SQL 인젝션이라고 하는 요 취약점 공격이에요. 여기 있죠. 인젝션 요 공격하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고 하는 이 XSS. 요거는 그 탑10에서 2013년도에는 그 용어 그대로 썼다가 2017년도에는 똑같은 용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해당되는 용어에 관련된 취약점들이 여러 개로 분리돼가 돼가지고 이런 데에 각각 들어와 있고, 그리고 같은 내용 자체가 또 여기에도 그 내용이 더 추가적으로 더 들어와 가지고 2017년도에도 똑같은 그런 취약점 리스트업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 리스트하고 2017년도 리스트가 약간 달라요. 약간 달랐는데 어쨌든 탑10 취약점이에요. 그 정도로 이런 취약점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웹과 관련된 어떤 서버 관리자다 그러면은 이 취약점은 당연히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해당되는 웹 서버에서 다 패치를 해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패치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이 문서에 보면 다 써져 있어요. 어떤 식의 취약점이니까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 취약점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웹과 관련된 그 보안 솔루션으로는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면 그거는 정보보호 산업협회가 있어요. 그 정보보호 산업협회가 이거거든요. 컨트롤 C에서 찾아가 보면은 정보보호 산업협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회원사 이런 보안 제품 편람 이런 걸 보면은 여기에서 뭐 네트워크 보안을 하기 위한 그 제품명, 뭐 웹 방화벽, 네트워크 방화벽, IPS, 디도스 차단 시스템, 통합 보안 시스템, VPN, 네트워크 접근 제어, 무선 네트워크 보안, 가상화 보안, 뭐 VoIP 보안 제품, 그 다음에 시스템 보안으로는 뭐 어떤 것들이 있고, 뭐 컨텐츠, 보안 관리 쪽으로는 뭐가 있고, 기타 정보 보안 제품으로는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어서 다 있어요. 그리고 해당되는 제품의 특징은 뭐고, 기업명은 뭐고, 그 기업의 대표 연락처는 뭐고,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보호 산업체에 대해서 뭔가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은 정보보호 산업협회 여기에 딱 들어가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정보보호 산업의 실태 조사해 놓은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20년도 자료는 아직 안 올라왔는데
매년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정보보호 산업은 뭐 이런 식으로 매출액은 어느 정도고 각 분야별로 뭐 수출액은 얼마고 인력은 몇 명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찾아보면은 해당되는 정보보호 산업체의 상황은 어떻고 지금 그런 정보보호 산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솔루션은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걸 찾아보고 그 웹과 관련된 보안 솔루션의 대표적인 것들은 이런 형태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이 그 웹서버 쪽에 어떤 그 회사다라고 보면은 요쪽 부분이 이제 인터넷입니다. 여기가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인터넷과 우리 회사 그 웹서버를 제공하는 우리 회사와의 사이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요 방화벽이 설치가 되어 있겠죠. 당연하겠지만은. 그리고 이 방화벽과 우리 회사 사이에서는 이제 IDS, IPS 그리고 이제 웹 취약점을 찾아주는 스캐너들, 뭐 네트워크 스캐너, 시스템 스캐너, 웹 스캐너 이런 제품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VPN 스캐너, VPN 솔루션, 그리고 SSL 제공하는 SSL 제품, 그 다음에 Secure OS, 이거는 그 서버 자체에 이제 들어있는 거죠. 서버 자체에는 Secure OS도 들어있고, 웹 방화벽도 들어있고, 크랙 툴, 서비스 통제하는 툴, 무결성 체크하는 툴, 그리고 로그 기록을 저장하는 툴, 로그 기록을 체크하는 툴, 그리고 패치, 업데이트 패치하는 그 툴들,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웹에 대한 정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솔루션들이라는 거죠. 이 솔루션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들은 여기에서 찾아보면은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아까 보여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웹 보안에 대한 기본적인 항목들을 모두 일단 강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TCP/IP 프로토콜 한다 그러면은 이 정도의 TCP/IP 프로토콜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라라고 제가 옛날 시간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고요. 이거는 실습 하는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 하고서 웹 보안도 오늘 1교시부터 5교시까지의 수업을 일단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웹 보안 관련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하기를 바라고 또 했으면 좋겠는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아쉬운 거 여러분과 직접 대면 수업을 못해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제 경험담 이런 것을 직접 대면에서는 좀 자유스럽게 이렇게 얘기하기를 바랬었는데 끝까지 정말 올해 벌써 지금 10월 8일 지금 여러분 강의하는 날짜는 10월 10일인데요. 이 날짜까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질 않아서 직접적으로 못 봐서 너무 아쉽고요. 나중에 혹시 또 다른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은 직접 여러 가지 얘기들을 대면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1교시부터 5교시 수업까지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수업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